어떻게 됐을까? 학생들은 한 입에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했다. 지불의 고통을 피하려면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피자를 많이 베어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피자를 먹으면서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느꼈고 목구멍이 막히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번 베어 물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좋은 지불 방식이 아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한 경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아마 다이어트에는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식사의 불쾌함이 식사의 즐거움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베어무는 횟수 세기가 칼로리 계산하기보다 쉽기도 하겠고, 소비와 지불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업계의 사례가 있다. AOL이라는 작은 회사가 지불과 소비를 분리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밀레니얼 세대라서 AOL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면 검색해보기 바란다. 1996년에 AOL의 사장 팝 피트먼은 기존의 두 가지 요금 체계를 19.95달러만 내면 모제한 접속을 허용하는 정액제의 단일 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AOL의 직원들은 요금 체계의 변동으로 사용자들이 회사 서버에 연결하는 총 시간이 늘어날 것에 대비했다. 그들은 고객들이 10시간 및 20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에 가깝게 인터넷 접속을 사용하는 양상을 포함해서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 시간량의 분포를 살펴본 뒤에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으로 전체 고객 중 아주 일부만이 인터넷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간만큼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리라고 추정했다. 만일 어떤 고객이 기존의 요금 체계에서 7시간만 인터넷에 접속했다면 그가 새로운 요금 체계 안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할 수는 없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추정사항을 고려해서 그들은 서버 용량을 아주 조금밖에 늘리지 않았는데 과연 이들은 정액제 무제한 접속이라는 요금 체계로의 개편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용 총 시간은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 물론 AOL은 이런 사태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의 서버를 빌려야 했는데 이 업체들로서는 약점이 잡힌 AOL을 상대로 마음껏 비싼 임대료를 물릴 수 있었으니 횡재를 한 셈이었다. 피트먼은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통신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역사적 전례가 없었습니다. 통신량이 2배로 늘어날 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텔레비전 시청률이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어째서 AOL에 있던 데이터 관련 도사들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만일 AOL의 해당 팀이 지불 및 지불의 고통과 관련된 심리적인 여러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소비와 지불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고객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화면 상단의 놓인 시계로 볼 수 있을 때 이 고객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상한선을 넘어서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끊임없이 생각할 것임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AOL 팀도 알았을 것이다. 기존 요금 체계에서 기본 요금 범위 안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AOL의 고객들의 즐거움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10시간이나 20시간이라는 전체 사용기간 중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일러주는 시계가 사라지는 순간 지불의 고통도 함께 사라졌다. 사람들은 보다 더 훨씬 더 오랫동안 인터넷 접속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자 했고 그래서 AOL 고객의 전체 사용량이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뛰어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불의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출을 보다 예리하게 의식하게 만들어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기름이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면 주유기에서 기름값을 나타내는 수치가 빠르게 올라간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지출을 의식하면서 지불의 고통을 느끼고 연비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나 카풀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집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는 미터기가 대개는 바깥에 있거나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미터기를 볼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전기나 가스 혹은 기름 청구서에는 사용량이 하루 단위나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그저 월 단위 사용량으로만 표시된다. 게다가 이 에너지 사용료는 대개 우리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곧장 빠져나간다. 어떤 특정 시점에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문의 지출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후불. 미래라. 미래에 이루어지는 지불, 즉 어떤 것을 구매하고 난 이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지불의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미래의 돈을 현재의 돈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한다는 사실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지금 당장 100달러를 갖는 것과 하루 뒤나 한 달이나 1년 뒤에 100달러를 갖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갖는 쪽을 선택한다. 미래의 돈은 할인된 가치를 지닌다. 어떤 금액을 미래에 지불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지금 당장 같은 금액을 지불할 때보다 고통이 덜하다. 그리고 미래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고통도 그만큼 줄어든다. 몇몇 경우에는 아예 공짜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복권에 당첨돼 있을 수도 있고 슈퍼스타가 돼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태양열 제트팩 발명자가 돼 있을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먼 미래, 위대하고도 낙관적인 먼 미래까지 우리는 지불을 유예한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을. 이는 신용카드 업계에서 만들어낸 천재적인 사악한 꼬드기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비하는 시간과 그것의 대금을 지불하는 시간을 분리하는 심리적 힘을 주되게 사용한다. 신용카드는 미리 소비하고 지불은 나중에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돈 문제와 관련해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며 기회비용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지불의 고통도 줄여준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그는 현불 결제를 한다는 기분이 들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서명을 할 뿐이다. 지불은 그로부터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다. 비슷하게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소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느낌을 정말로 갖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작 그때 가서는 자기가 이미 당시 식당에서 지불했다고 느낀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지불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시간 변동의 착각이라는 도구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착각을 2번씩이나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즐기도록, 그래서 돈을 꺼리낌 없이 쓰도록 만든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고통을 피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한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은 가치 인식 방식을 바꾸는 힘을 신용카드에 부여했다. 신용카드는 지출이 보다 덜 두드러지게 하고 지불과 소비 사이의 시간을 벌려서 어떤 것을 사고 돈을 지불할 때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한다. 신용카드는 보다 많이 지출하게 하는 무심함을 만들어낸다. 엘리자베스턴과 마이클 노트는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서 이런 무심함은 구매 시점의 강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출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구매 경험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에 가서 양말과 잠옷과 화장품 스웨터를 산다고 치자. 그런데 이때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 전 가게에서 지불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있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신용카드는 공상과학에나 등장하는 기억 지우개와도 같지만 이런 신용카드는 우리 지갑 속에 엄연히 살아있다. 많은 연구 저작들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기꺼이 지출하고자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금액의 구매를 하게 되고 보다 많은 팁을 주며 또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보다 빨리 내린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스티커나 신용카드 결제기 같은 관련 장치가 고객의 눈에 잘 띄게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카드의 영향을 받는 행동이 촉발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과장이 아니다. 1986년에 있었던 한 연구는 신용카드 홍보용 사은품을 어떤 사람의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그 사람이 보다 많은 지출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용카드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부주의하게 지출하게 만들며 또한 자기가 한 지출을 보다 쉽게 잊어버리게 만든다. 정보를 처리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헝클어뜨린다는 점에서 보자면 신용카드는 마약과도 같다. 비록 우리가 신용카드를 마시거나 흡입하거나 피우지는 않지만 신용카드의 효과는 깊고도 무섭다. 신용카드는 자신이 구매한 것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만든다. 즉 현금 지불은 구매의 부정적인 측면과 돈이 자기 수중에서 떠나갈 때의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데 비해서 신용카드는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유도한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디저트가 얼마나 맛있을까 혹은 어떤 것을 벽난로 위에 놓아두면 멋질까를 생각하지만 현금 지출을 할 때는 똑같은 것이라도 그걸 먹으면 얼마나 살이 찔까 혹은 어떻게 하면 벽난로를 없애버릴까 하고 생각한다. 동일한 가격의 동일한 제품임에도 지불 방식에 따라 얼마나 쉽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는 말이다. 그녀는 돈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신용카드는 시간상의 변환에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에 들어가는 주의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보다 적은 주의력을 기울이고 보다 적은 고통을 느낄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도 없이 평가한다. 카드를 그저 한 번 긁는 행위는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운데 지폐 몇 장을 집어서 세어본 다음 점원에게 건네주고 다시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 현금 지불을 할 때는 지출하는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 돈을 만지고 느끼고 분류하고 꺼내고 세는 동작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실감을 느낀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쓰면 이 상실감이 현금으로 지불할 때만큼 생생하거나 통렬하지 않다. 또한 신용카드는 한 달 동안의 총 구매 내역을 개별 청구서가 아니라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지불을 더 쉽게 만들고 고통은 덜 느끼게 만든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람들이 구매한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단 한 장의 청구서로 요청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한 총 금액을 받아들이는데 그 결과 다른 것을 구매하느라 약간의 돈을 더 쓴다 해도 지불의 고통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봐야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이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상대성을 살펴보는 장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금액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에 합쳐질 때 $200라는 돈은 따로 그것만 현금으로 계산할 때보다 규모가 작고 덜 중요하며 덜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추가되는 $200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이런 경향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된 편향이다. $400만 대출받아서 집을 장만할 때 수천 달러를 더 들여서 바닥을 새로 까는 것이나 $25,000를 들여서 신차를 구매할 때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200를 더 들여서 CD 체인저를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지출 금액을 하나로 합칠 때 나타나는 효과, 즉 고통을 줄이고 가치 평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하는 금융도구는 신용카드만이 아니다. 금융계에서 이런저런 자문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서 돈벌이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에 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투자자가 돈을 벌 때 이 투자자의 전체 자산 가운데서 1%를 떼어간다는 말이다. 그런데 투자자는 그 1%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다. 투자자는 그 1%가 자기 계정에서 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이 투자자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그 1% 지출에 대해 지불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지만 투자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 투자자가 $1,000,000를 투자했고 다달이 $800씩 혹은 연말에 $10,00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투자자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조언을, 시간을 요구하지 않을까?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인식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을까? $1,000,000씩이나 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해도 지출 금액이 하나로 합쳐져서 부과되는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앤티가 섬의 리조트에서 스미스 씨 부부가 받아든 장장 19쪽이나 되는 구매 물품 내역서도 그렇고 온갖 부가 서비스 사용료와 앱 구매 요금이 통신비에 합산돼 부과되는 스마트폰 사용료 청구서도 그렇다. 또한 전화 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 그리고 뚝딱뚝딱 밥 아저씨 월간 구독료가 하나로 합산돼 부과되는 청구서도 그렇다. 제한된 사용처가 있다면 기프트카드에 대해서 다시 더 얘기해보자. 기프트카드는 사용처가 제한된 지불수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불도구의 일종인데 이것으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지불 수단으로는 카지노 칩과 항공 마일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고통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심리적 회계에 의해 이미 우리의 통상적인 가치 단서와 분리되어 있다. 제한된 지불 수단은 의사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짐의 많은 부분을 제거해 줌으로써 지불이 한결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 만일 당신이 갖고 있는 기프트 카드를 베스트바이에서만 쓸 수 있거나 당신이 갖고 있는 칩을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하라스 호텔에서만 쓸 수 있거나 혹은 당신이 쌓은 마일리지를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만 쓸 수 있다면 당신은 베스트바이가 하라스 호텔이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줄지 어떨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거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쓴다. 그 기프트 카드나 칩이나 마일리지가 속한 범주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지출과 관련된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냉정하게 따질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다. 카지노 얘기를 할 때는 이 업체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우려내는데 전문가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칩에서부터
공짜 술, 그리고 시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세심한 조치까지, 게다가 음식과 여행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카지노 업체들은 객장을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서 돈을 최대한 우려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앞에서 소개했던 조지 존스를 기억하는가? 그가 블랙잭 테이블에서 돈 문제와 관련된 근심 걱정을 어떻게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었는지 상기하기 바란다. 현실에는 지불에 드는 노력이 소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수도 없이 많다. 지불의 어려움이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의 감각을 바꿔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엄연히 일어난다. 지불을 의식할 수 있는가? 아마존닷컴이 방어하고 나선 첫 번째 특허가 원클릭 기술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뭔가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출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준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고통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아마존닷컴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앞서 살펴봤듯 온라인 결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하다. SNS에서 아주 잠깐 시간을 보내는 동안의 끝. 신상 소파도 어느 순간인가 구매가 완료된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계정에서 돈이 지출되는지 거의 의식도 하지 못한다. 지출을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태야말로 기업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불의 고통을 쉽게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온갖 정교한 방법에 녹아있는 가장 무서운 특징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기술적 발전이 지불 과정을 얼마나 간편하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쓰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지패스 기술은 통행료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데 이때 부과된 통행료가 얼마인지 사람들은 월말에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안다. 그것도 굳이 확인하려고 따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알 수 있다. 자동차 할부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나 그 밖의 대출금 상환은 자동이체를 통해서 심지어 원클릭 과정도 없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다. 스마트카드, 스마트폰 결제, 전자지갑, 페이팔, 애플페이, 벤모도 있다. 머지않아 홍채 스킨으로도 지불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발전이 지불을 한결 더 간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저항이나 마찰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통도 없다. 생각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겠는가? 아울러 그에 따른 결과를 이해할 수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어떤 악당이 나를 납치해서 신장을 빼내고 얼음물이 채워진 욕조에다 두고 달아났을 때 마취해서 깨어나고 나면 아주 고약한 일이 내게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겠지만 자동갱신 결제는 그렇지 않다. 두드러짐은 어떤 것이 부각되어 보다 쉽게 인식됨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서 이 어떤 것이 지불이다. 그리고 인식은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다. 고통을 느껴야만 뜨거운 난로에 무심코 갖다 댄 손을 얼른 뗄 수 있다. 고통이야말로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다. 현금 지불은 그 자체에 두드러짐이 내장되어 있다. 돈을 보고 느끼며 세어서 넘겨주고 또 거스름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좌 수표는 현금보다는 덜 두드러지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금액을 적고 나서 상대방에게 건네야 하므로 두드러짐 수준이 상당히 높다. 앞서 살펴봤듯 신용카드는 두드러짐이 훨씬 덜하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지출되는 돈의 양에서도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얼마나 되는 돈이 지출되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팁을 계산할 때만 빼고 모든 종류의 디지털 결제에서 두드러짐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다.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손쉽고 고통 없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현명하고 사려 깊은 것보다는 손쉽고 고통 없는 것을 선택하려 한다. 언제나 그렇다. 값비싼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사람들은 지불의 고통 때문에 죄의식을 느낀다. 또한 지불의 고통은 충동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한다. 디지털 지갑이 주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미래에는 지불 과정에서 거의 모든 마찰이 제거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면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공짜 음료수와 과자와 디저트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널려있는 해변에 누워서 하루 종일 돈을 쓸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 장기적인 차원의 건강이나 저축률에는 당연히 해로울 것이다. 우리 저자들은 단지 지불의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다 사려 깊으며 또한 고통을 동반한 지불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돈의 미래를 기대한다. 지폐나 동전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돈을 쓸 때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시간을 들여서 지갑을 꺼내고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건네준 다음에 거스름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지불의 고통을 숨기는 지불 수단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런데 만일 보다 고통스러우며 보다 의도적인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제 수단을 은행이 만들어낸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어느 정도까지는 지불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방식을 선택할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이득을 안겨줄 그 선택을 과연 할까? 우리는 돈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음을 상기하기 위해 지금 적정량의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짜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바보들. 인생이 늘 제프의 신혼여행 같다면 어떻게 될까? 언제나 모든 게 공짜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은 것을 먹게 될까? 순간순간 삶을 보다 더 즐기게 될까? 어떤 것이 공짜로 느껴진다면 지불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의 기분은 멋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할까? 공짜는 이상한 가격이다. 그렇다. 공짜도 가격은 가격이다. 어떤 것이 공짜일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공짜가 아닌 것은 물리치고 공짜를 선택하는데 실제로는 공짜가 언제나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푸드트럭 여러 대를 봤다고 치자. 푸드트럭은 제각기 다른 메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당신은 편안한 작은 식당 분위기의 푸드트럭에 이끌린다. 이 트럭은 건강에 좋은 통밀빵에 신선한 채소와 저지방 토핑을 수북하게 올린 샌드위치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트럭이 눈에 들어온다. 이 트럭은 기름에 튀긴 치즈 샌드위치를 공짜로 제공하는 고객 사은 행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 당신은 그런 음식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미국식 샌드위치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고객 사은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당신은 건강에 좋은 메뉴를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은 공짜 메뉴를 선택하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공짜를 선택할 것이다. 이와 똑같은 유형의 유혹은 음식에서부터 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 생활 도처에 존재한다. 신용카드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는 12%의 연이율이 적용되지만 연회비가 없고 다른 하나는 연이율이 8%밖에 되지 않지만 연회비가 $100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회비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연회비를 받지 않는 연이율 12%짜리 신용카드를 선택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연체를 하거나 잔고 부족이 이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더 비싸게 먹힌다. 이런 가정도 한번 해보자. 온라인 신문 2개를 놓고 어느 것을 구독할지 결정해야 한다. 월 구독료가 하나는 $2이고 다른 하나는 $1.5이다. 이때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는 국제 분야 기사가 충실하고 다른 하나는 국내 정치 분야 기사가 충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관심을 더 담아내는 신문이 어느 쪽인지 판단한다. 어쨌거나 50센트라는 금액 차이는 신문을 읽는 데 들이는 시간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 신문이 담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신문의 가격, 즉 구독료를 다르게 설정해보자. 즉 하나는 50센트이고 다른 하나는 공짜라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신문을 읽는데 들이는 시간과 각각의 신문이 담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따져서 신중하게 선택할까? 그렇지 않다면 고통 없는 쪽, 즉 공짜를 선택할까? 가격 차이가 50센트밖에 되지 않고 신문 읽기가 여전히 중요한 소일거리임에도 공짜라는 가격이 하나의 선택지로 주어질 때 사람들은 대부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짜를 선택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불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공짜의 또 다른 효과는 처음에 공짜로 제공되던 것을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자. 지불의 고통이 0일 때 흔히 사람들은 지나치게 흥분한다. 그러고는 공짜라는 그 가격에 익숙해진다. 스마트폰에 노래 제목을 가르쳐주는 앱이 깔려 있다고 치자. 사람들은 새로운 노래를 찾는 걸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대학교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영화 음악 목록을 뒤지기도 한다. 어떤 가게에 있을 때나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마음에 들기는 한데 제목이나 그 밖의 여러 정보를 알 수 없는 노래가 들린다면 이 앱을 켜서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던 멋진 앱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용하려 할 때마다 팝업창을 띄우고는 이 앱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면 딱 한 번 99센트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보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그 앱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1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불할까? 그 앱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무료 앱이 있는지 찾아볼까? 사실 1달러는 큰 돈이 아니다.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보자면 특히 더 그렇다. 커피나 교통이나 몸단장에 날마다 지출하는 금액에 비하면 전혀 큰 돈이 아니다. 그러나 공짜에서 1달러로의 가격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를 엄청나게 바꿔놓는다. 여태까지 공짜로 사용해온 것에 1달러를 대가로 지불하기를 사람들은 망설인다. 라떼 한 잔을 마시는데 하루에 4달러씩 쓰는 건 전혀 망설이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공짜로 쓰던 앱에 1달러를 쓰는 것은 망설인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심리이다. 실험 하나를 해보자.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실험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서 공짜 샘플이라고 쓴 피켓을 세워두고 물이 든 컵이 여러 개 놓인 쟁반을 들고 서 있어 보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컵의 물을 마시는지 확인해 보라. 그들은 심지어 컵 안에 든 내용물이 뭔지,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당신의 목적이 뭔지 묻지도 않을 것이다. 조금 비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이다. 지불의 고통을 쪼개는 방법. 제프와 그의 아내가 신혼여행을 마친 뒤에 친구들을 불러서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로 돌아가 보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어떤 음식을 소비하는 자리에서 그 비용을 똑같이 나눠서 내게 될 것임을 모두 알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씀씀이가 커지는데 유리 그니지, 에르난 하루비, 하다스 야페는 이런 사실을 비싼 와인을 동원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다. 비용이 공평하게 나눠질 때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최상의 지불 방식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게 한다고 처음부터 공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장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일까? 고통에서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선택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지불의 고통을 고려할 때 계산서 비용을 친구들과 분담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룰렛을 추천할 만하다. 식사가 끝난 뒤에 계산서가 나오면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신용카드를 내놓고 이렇게 모인 카드 중 하나를 카운터 직원이 임의로 뽑아서 이 카드로 모든 계산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다. 이와 비슷하지만 운이 상대적으로 덜 작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식사 자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방법은 모임의 구성원이 고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식사할 때 가장 좋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순번에 우연히 다른 피치 못한 일을 핑계삼아 참석하지 않아서 돈을 내지 않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꼼수를 부리면 돈을 적게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친구들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용카드 룰렛을 그토록 좋아할까? 만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그들 중 누구 한 사람이 전체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모두가 각자 자기 몫의 비용만 부담한다면 제각각 어느 정도씩 지불의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그에 비해 한 사람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불의 고통이 크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 면제된 고통의 합보다는 이 고통이 적다. 실제로 그 고통은 비용을 분담해서 낼 때 받는 고통보다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지불의 고통의 강도는 지불하는 금액에 비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은 만큼의 식사 비용을 지불할 때 고약한 기분을 느낀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한 다른 세 사람의 친구 몫까지 자신이 지불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4배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의 고통밖에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 룰렛의 가장 큰 미덕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고통 없이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4사람이 각자 자기가 먹은 식사비를 지불할 때 이 4사람의 고통 총량은 4사람의 찡그린 얼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식사비까지 모두 부담할 때는 한 사람의 매우 찡그린 얼굴과 3사람의 행복한 얼굴이 4사람의 고통 총량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전체 식사비 계산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맡아서 할 때 발생하는 행복의 총량도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대신해서 전체 식사비를 지불하면 식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한 전체 식사비를 지불한 사람도 뭔가 친구들을 대접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팀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스포츠 정신의 고전적인 사례인데 여기에서 팀은 친구들이고 희생은 식사비를 혼자서 계산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재정적인 차원에서 개인에게 효율적일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식사비는 경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며 또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식사 자리에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 식사비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 각각을 동일한 강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식사 자리의 비용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맡아서 낼 때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내게 되고 또 누군가는 조금 더 적게 내게 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지불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상대적으로 많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사실은 지불의 고통이 그 자체로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지불의 힘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개인의 재정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모두가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자기만의 방식을 알고 있으며 그 방식을 구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한 뒤 평생 고통을 분담할 동반자를 얻은 것처럼 기념하려고 신혼여행을 간다. 자기가 선택한 고통 회피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이 선택을 자기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 두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이 부르는 화. 1987년에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인 두 연구자 그레노리 노스크래프트와 마거릿 닐이 재밌는 일을 실행하기로 의기투합했다. 두 사람은 투손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 몇 명을 한 명씩 따로 어떤 집으로 초대했다.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 및 개별주택의 가치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노스크래프트와 닐은 그들에게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한 다음에 몇 가지 엇비슷한 판매 가격과 MLS, 미국 부동산 유통 시스템에서 뽑은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 부동산 중개인들은 그 집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동일한 정보를 받았다. 다른 정보란 바로 집주인이 팔겠다는 가격, 즉 호가였다. 어떤 집단에서는 호가가 11만 9,900달러라고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12만 9,900달러라고 했으며 세 번째 집단에게는 13만 9,900달러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집단에게는 14만 9,900달러라고 했다. 이 호가는 중개인들이 그 집을 살펴볼 때 맨 처음 제공되었다. 그런 뒤 노스크래프트와 닐은 투손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인 이들에게 그 집의 합리적인 구매 가격을 얼마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즉 투손 주택시장에서 그 집의 판매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 집의 호가가 11만 9,900달러라고 들었던 집단의 중개인들은 평균적으로 11만 1,450달러라고 대답했고 12만 9,900달러라고 들었던 중개인들은 12만 3,209달러라고 대답했으며 13만 9,900달러라고 들었던 중개인들은 12만 4,650달러라고 대답했고 마지막으로 14만 9,900달러라고 들었던 중개인들은 12만 7,318달러라고 대답했다. 요컨대 호가, 즉 자신이 맨 처음 접했던 가격이 높을수록 부동산 중개인이 측정한 집값이 높았다. 호가 차이가 3만 달러일 때 추정 가격은 16,000달러 차이가 났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능력이 의심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노스크래프트와 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똑같은 내용의 실험을 했다. 호가는 마찬가지로 추정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영향의 폭이 전문가 집단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즉 호가가 3만 달러 차이 날 때 추정 가격은 3만 1,000달러나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맨 처음 접한 가격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비전문가들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 추정하든 호가는 당연히 추정 가격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부동산 평가액은 시장의 여러 조건들, 주택의 품질, 대지와 건평, 그리고 학군 및 주변 지역의 경쟁력에 따라 결정돼야 마땅하다. 다른 누구보다 시장과 주택 가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주택 가격을 추정할 때는 특히 더 당연한 얘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호가가 주택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진행한 실험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따로 있었다. 실험에 참여한 부동산 중개인 중 81%나 되는 압도적 다수가 자기는 추정 가격을 결정할 때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집단은 63%가 추정 가격을 결정할 때 호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호가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줄 전혀 몰랐다는 뜻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문가는 누구일까? 뭔가 불확실하고 의심이 들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말을 청하는가? 부모, 성직자, 교사, 정치인.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이는 이미 밝혀진 사람이다. 그러면 어쩌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가치 판단을 할 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 자신이 탁월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의존한다. 심지어 본인이 다른 사람들만큼 경험이 많지도 않고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을 때조차 그렇고, 또 본인이 자기 생각만큼 경험이 많지도 않고 특별히 똑똑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렇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또 이때가 가장 위험하기도 하다. 첫인상을 결정할 때 앵커링 효과의 오류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앵커링 효과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의사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에 좌우돼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즉, 타당하지 않은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수치가 의사결정을 그다지 자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앵커링 효과를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그 잘못된 출발점이 미래 의사결정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소원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서 바로 이런 앵커링 효과가 나타났다. 그들은 어떤 숫자를 받고 그 숫자를 놓고 생각했으며 그 숫자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했다. 주택 가격이 14만 9,900달러라는 말을 들었을 때 14만 9,900달러라는 숫자가 그들의 머릿속에 닻을 내리고 정박했으며 결국 그 주택의 가격과 연관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그들은 14만 9천 불이라는 수치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 숫자는 그들이 신뢰할 만한 개인적인 기준점이 되었다. 14만 9,900달러라는 수치를 단지 보거나 듣는 것은 그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당연히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숫자일 뿐이니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명백한 증거가 없고 입증할 수 있는 특정 가치가 없다면, 심지어 다른 맥락의 자료가 많음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신의 추정치를 바꿨다. 왜냐하면 그들은 14만 9,900달러라는 숫자를 제시받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숫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빨려들듯이 혹은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그 숫자에 이끌렸고 그들은 그 숫자에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 익숙함에 빠진 닻을 올려라. 남의 개를 1시간 동안 산책시키는 대가로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 음료수 캔 하나에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딱 부러지는 대답이나 혹은 적어도 어떤 범위를 아우르는 대답을 내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예컨대 음료수 한 캔에 1달러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고 치자. 그것은 우리의 유보 가격이다. 다른 사람들도 음료수 캔 같은 것에 대해서는 대개 비슷한 유보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모두가 음료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가처분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물로 동일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과정 때문에 모두가 음료수 한 캔의 가격을 비슷하게 설정하는 것일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유보 가격을 설정할 때는 그 물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출 선택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판매 가격을 너무도 많이 고려한다. 평범한 식료품점에서는 가격이 얼마일까? 호텔이나 공항에서는 판매될까? 이처럼 판매가 겪은 수요 공급이라는 틀 바깥에 존재하는 고려사항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음료수 한 캔이 통상적으로 1달러쯤에 팔리기 때문에 거기에 기꺼이 1달러를 지불할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앵커링 효과이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음료수 한 캔이 1달러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격을 지불한다.
어떤 사람이 음료수 한 캔을 1달러에 샀다고 치자.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의사결정은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남아서 그 뒤로 그가 음료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할 때마다 영향을 준다. 우리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특정한 제품에는 특정한 금액이 뒤따르도록 짝을 지어놓았다. 앵커링 효과를 최초로 입증한 연구자는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인데 이 두 사람은 1974년에 유엔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그 개념을 입증했다. 연구자들은 한 집단의 피실험자 대학생들에게 숫자판을 돌리게 했고 그 숫자판은 10이나 65에 멈췄다. 그 후 실험 진행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유엔에서의 아프리카 국가 비율은 10%보다 높은가 혹은 낮은가? 유엔에서의 아프리카 국가 비율은 65%보다 높은가 혹은 낮은가? 2번은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첫 번째 질문에서 10%보다 높은가 혹은 낮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피실험자들은 두 번째 질문에서 평균적으로 25%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첫 번째 질문에서 65%보다 높은가 혹은 낮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피실험자들이 답한 평균 값은 45%였다. 이 결과는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에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피실험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서 유엔의 아프리카 국가 비율을 고려하면서 10 혹은 65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야 했다. 그러고 이렇게 피실험자들이 10이나 65라는 숫자에 노출된 뒤에는 이 숫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잠재적인 쓰임새도 없는 정보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밝혀두자면 1970년대에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였다. 이 실험은 우리가 뭔가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자신에게 제시된 어떤 것에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상대성 및 지불의 고통을 다루며 살펴봤듯이 사람은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본능적으로 지푸라기든 뭐든 붙잡으려고 한다. 이때 손에 잡히는 어떤 닷 가격은 그에게 손쉽고도 익숙한 기준점을 제시해준다. 투손의 효과는 유엔 숫자 회전판처럼 가치 인식의 시작점이 됐다. 호가가 높을수록 인식된 가격이 높았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호가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토대로 결정돼야 한다. 투손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데 그 부동산 중개인들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정보와 경험이 많아서 주택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추정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까지 이들이 무지의 바다에서 표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믿었다. 그 집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집단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유일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이를 두고 부동산 매물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엉터리라고 말할 수도 있다. 집을 소유한 많은 이들이 이런 진단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투손의 부동산 중개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이런 빗나간 추정이 전문가들에게도 일어나니 일반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자주 또 더 큰 폭으로 일어날까 하는 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 우리는 모두 언제나 닻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대개는 자신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부동산 전문가 중 81%와 일반인 63%가 자신의 호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그러나 자료만 놓고 보자면 그들은 매우 많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런 사실을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앵커링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나타난다. 닻이 일단 의식 속으로 들어오고 이를 수용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타당하며 올바른 정보로
스스로를 바탕으로 했으며 또 매우 이성적인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믿게 된다. 어쨌거나 자기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유도하지는 않으리라는 발상도 이런 믿음을 강화한다. 또 자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틀렸을 리가 없다는 발상 역시 한몫 거둔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기꺼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 스스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냐고 물어보라. 절대로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거만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게으름에 관한 얘기이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굳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시련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쉽고 낯익은 결정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 결정이 흔히 우리 뇌에 닻을 그런데 이 결정이 흔히 우리 뇌에 닻을 내린 어떤 시작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문제이다.